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 힌트를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실래요? 좋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뭐 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잉카 제국에선 이걸 두고 태양의 땀이라고 했고요. 고대 이집트에선 이걸 두고 신의 피부라고 했다네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맞춰보시죠. 어려운데요? 네. 전 모르겠는데요. 글쩍. 그 외에 우리 주변에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반짝반짝 전가요? 제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좋죠. 오늘은 인류를 매혹시킨 찬란한 빛, 금을 만나러 가봅니다. 금이라는 주제에 평소보다 눈이 커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금 이야기,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처럼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연구하고 싶은 초보 공학자,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공정장비연구실 곽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처럼 변하지 않는. 네. 그리고 옆에 또 한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사나이 유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금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입사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는 신입 연구원인데요. 박사 학위 주제를 나노 다공성 금 소재에 대한 것으로 받아서 이 인연으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노 다공성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노 스케일의 기공이 들어있는 금 소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자유롭게 유입이 되고 또 그냥 덩어리 상태의 금보다는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조그만한 금을 사용하더라도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센서나 촉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다공성 구조를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우표 보시면은 이 점선 부분이 또도독하고 뜯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공성 구조를 만들면 쉽게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러진 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자가치유가 되는 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채널을 돌리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금을 연구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금 자체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한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와 관계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만드는데 그때 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통해서 저희가 만드는 반도체 소자 또는 관련된 소자들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 소개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창문에다가 빛의 투과도, 그러니까 빛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 막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자를 만들어서 지구의 그 환경을 지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미량의 금을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금을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예, 금 자체는 아니지만 연구를 위해서 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금이라는 게 사실 장신구, 금괴 이런 약간 좀 부와 호화스러운 면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학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금에 대한 선입견이 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두 분께서는 금을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번 주에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비싼 것들은 사실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보다 흑연이 좋다고 하셨던 박사님께서는 다이아몬드보다는 흑연이죠. 금은요? 저는 금도 뭐 딱히. 저는 그 금속을 싫어해요. 오. 특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동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동전, 금붙이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오늘 곽 박사님은 금붙이 좀 달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가 금이니만큼 저는 이제 결혼 반지와 목걸이, 그다음에 귀걸이까지 풀 세트로 장착을 하고 나와 보았습니다. 아주 주제에 맞게 네. 나오셨네요. 네, TPO가 중요하니까요. 박사님께서는 좀 허전해 보이시지만 예, 저는 금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금을 달고 다니지 않아도 제 자신을 금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저희가 연구할 때 필요한 소재를 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금을 좋아합니다. 네. 네. 하지만 차고 있진 않네요.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뭐 이렇게 반짝반짝 얼굴에. 안타깝게도 금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대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에 대한 사랑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금을 처음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된 원인은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자 했는데 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연금술이라고 알려진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연금술을 통해서 아직 찾지 못한 금을 찾고자 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중에 과학이 발달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까지 여기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금 그냥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어디서 왔고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반짝반짝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역시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부지런하셔요. 힘들었습니다. 금, 넌 누구니? 제가 오늘 4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금의 별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의 별칭, 과연 무엇일까요? 보물 아닐까요? 보물.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네, 저는 공학도기 때문에. 네.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라. 최영 장군께서 방금. 그런 말을 누군가 하셨나요, 이미? 네. 한 몇백 년 전에. 그렇군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아쉽네요. 유명한 장군님이 계세요. 네, 아주 멋진 장군님이신데.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돌덩이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거 뭡니까? 네, FM적입니다. 네. 저는 별칭이라고 해서 어떤 좀 낭만이 묻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사실 뭐 사람들한테 물으면 보물 또 황금보기 돌같이 하라 이런 말 생각나지만 이 금이라는 게 원자번호 79번 그리고 원소기호 AU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주 잠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금의 어원이 이 아우름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아우름이 무엇인가요? 빛나는 영. 노란색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구리족에 속한 이 금은 노란색에 찬란하게 빛나는 이란 뜻에서 어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본다면 약간 노란색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다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과연 이 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땅에서. 지구 밖에서 왔을 수도 있죠. 지구 밖에서. 보통 지구 밖에서. 초신성 폭발할 때, 지구 밖에서. 초신성 폭발할 때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죠. 정원 박사님께서 거의 정답에 근접하셨습니다. 뭐죠? 결에서. 하지만 이번엔 낭만 편입니다. 결에서 온 그대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금은 그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별이 폭발할 때 금, 우라늄, 구리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태초에 빅뱅 후에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 가벼운 원소들은 쉽게 만들어지는데 무거운 원소들은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특히 원자 번호가 79번으로 크기 때문에 저런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은 무거운 중성자들의 밀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온에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보통 이제 R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R 프로세스가 일어나려면은 지구상에선 가능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신 초신성 폭발이나 이런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졌어야 금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원소들이 또 우주를 이렇게 돌다가 지구와 충돌이라는 운석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지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때 아무도 안 태어났으니까. 그럼 자연적으로는 지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들 줄 알았으면 제가 연구소자 됐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금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반짝반짝하고 이쁜 거 말고요. 잘 늘어나죠. 오. 예. 맞아요. 그래서 왜 금메달 받으면 깨물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아깝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잘 변형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전기도 잘 통하고 잘 늘어나고 금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유연성 그리고 변치 않는 아름다움인데요.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금은 모든 금속 가운데 이렇게 가래떡처럼 쭉쭉 늘릴 수 있는 성질, 연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성질, 이걸 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연성과 전성이 매우 좋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을 1g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금 실로 뽑게 되면 3,000m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얇게 밀어서 펴게 되면 1g을 가지고 1제곱미터면 이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여기까지 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몸이 안 좋을 때 막 놀랬을 때 청심환이나 공진단 먹잖아요. 이제 거기에 금박으로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 금박의 두께가 100나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나노미터까지 얇게 필 수 있으면서 또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아름다움은 화학적 안정성에 있는데요. 이 금은 다른 금속의 경우에 저희 집에 보통 은수저 있으신가요? 네. 은수저 오래 놔두면은 색이 변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안 좋은 음식에 닿았을 때 색이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에 가면 철봉이 있는데 이 철봉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반짝반짝한 은색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색이 변하고 녹도 쓸고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금은 물과 산소 그리고 산성 물질이나 염기성 물질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연한데 네. 화학적으로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금을 노블 금속이라고도 합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다른 것과는 반응을 하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노블 금속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럼 한번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금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도 있나요? 단점 알고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 그래요? 뭐죠? 그 양이 한정돼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나요? 아, 딴 오늘 거지.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맞습니다. 귀하고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금이 어느 정도로 비싼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대략 한 요새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실험할 때 그 금을 입히는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저희가 대략 한 500g 정도 아주 순수한 99.999%의 순수한 금을 사용했는데 그때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없는 그래서 아마 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속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횟집에서 회 먹을 때 금가루 뿌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음식에 비싼 걸 굳이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먹어도 바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 네, 흡수되지 않는.
않고 그냥 배출이 된다고 더 합니다. 아까운데요. 이렇게 뭐 장신구용으로 쓰이고 재료 연구용으로 쓰이는 다재다능한 금은 정말 인류를 매혹시키는 찬란한 빛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기심 보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금을 열심히 캐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남아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금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지구 전체에 매장돼 있는 금의 양이 보통 24만 톤에서 28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벌써 20만 톤을 다 채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구에 채굴할 수 있는 남은 양이 한 5만 톤에서 8만 톤 정도 되고 점점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채굴하는 기술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속도로 계속 채굴을 하고 나면 2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채굴할 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된 그 전자기기에 있는 금들, 저희 귀금속들 잘 모아서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핸드폰 그냥 버리면 이게 아깝죠. 수거에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폐 전자제품들을 수거해서 거기서 유용한 금속들,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백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금속들을 수거하는 도시광산이라는 산업, 우리가 그런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운영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금을 녹여내고 그 녹인 물이 그 산에 보통 금이 녹아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회수해서 다시 그 용액을 정제한 후에 금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함부로 다 쓴 휴대폰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이런 데에도 금이 보통 어느 정도가 있나요? 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성질이 휴대폰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아까 곽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전도성도 좋기 때문에 그 저항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호의 전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자파를 차폐하는 경우로 이제 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적절하게 소자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전자품을 연결할 때 쓰는 그 선을 저희가 그 와이어라고 하는데 그 와이어 하나의 굵기가 대략 15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정도 굵기 정도 되는 그 선 정도로 전자기기들 연결하니까요. 실제 양 자체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옛날에 연금술로 또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옛날 소설이나 영화 보면은 약간 연금술사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약간 연기가 피어나는 실험실, 좁은 실험실에서 비커와 플라스크를 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항상 터지고 새까맣게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 연금술에 대한 열정과 그런 연구들이요. 연금술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라비아에서 많이 생긴 학문이라고 보는데 연금술의 비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금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새로운 물질들 만드는 공정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 연금술 자체가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로 1669년에 헤니히 브란트라는 연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기발한 재료로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도전을 했답니다. 뭔가요? 뭐였을까요? 노란색의 물질입니다. 노란색의 물질이요? 네. 노란색 하면 오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진짜요? 진짜요? 네, 그 오. 소변은 노란색이고 노란색은 금이다라는 이 생각의 흐름에서 너무 시작해서 일차원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소변을 모아다가 끓여서
이 증기를 응축해서 하얀 색깔의 물질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이 물질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우리의 몸의 뼈를 구성하고 있고 또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이었다고 합니다. 금을 만들려다가 인을 발견하신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과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끈질기게 연구가 이어져 온 게 아니잖아요. 막을 내리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나요? 연금술이 막을 내리게 된 계기는 근대 화학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 로버트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혹시 보일의 법칙이 그 보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우리 과학 시간을 배우는 그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인데요. 이분이 원소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금술의 근간을 흔들고 또 그 뒤에 나온 많은 과학자들이 원소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더 이상 연금술은 연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런 연금술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금을 만들어낸 사례가 크게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질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원자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원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원자 핵의 결합 또는 쪼개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들인다면은 우리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 충돌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는 갖고 있는 나라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요. 연구 목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저는 도시락 들고 말릴 겁니다. 가성비가 안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 과거의 연금술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과학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학 발전을 앞당기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연금술사들은. 예. 사실 지금도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과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려봐라 하면은 흰 가운 입고 비커와 플라스틱 들고 이거 하는 이미지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꽃갈무자 쓰고 안 쓰고의 차이지 연금술사랑 사실은 이미지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네네. 가끔 흰 연기도 쏟아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연금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이 또 연금술에 도전했고 지금은 즐길거리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정원의 잡박사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 한 장 날려드릴게요. 잘 받으셨나요? 잘 넣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보내드린 사진은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의 연구 노트입니다.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이 사람은 연금술 연구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살던 17세기만 해도 연금술은 미신이나 주술과 같은 터무니없는 형태로 치부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몰래, 자기도 부끄러웠던 거죠. 몰래 연구를 진행하다가 사망 후 1936년 한 경매에 나온 그의 기록물을 통해 그가 생전에 연금술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분은 유명하겠지만 네. 이분이 이랬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아, 그런가요? 알쏭달쏭합니다. 그런가요? 오늘 컨셉 좋은데요. 곽은진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답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야. 이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은 물리학보다 사실은 연금술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뉴턴이 사망하고 나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 뉴턴이 연구했던 서적물을 보다가 연금술에 대한 기록물들은 나중에 뉴턴의 이 명성에 누가 될까봐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경매장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뉴턴의 몸에는 수은 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할 만큼 평생을 연금술에 바쳤던 사람이고요. 연금술에 진심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턴도 뭔가 금이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금을 추종했던 이 사람의 사진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야, 더욱 더 잘 바꾸고 계시는데요. 잘 가져오시는데요. 이분은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입니다. 여기 옆에 책에 써 있네요. 그렇죠. 동방견문록의 문구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팡구는 동방, 대륙으로부터 1500마일의 바다에 있는 섬이다. 거기엔 막대한 황금이 있고 군주는 모두 순금으로 덮어 씌운 아주 큰 궁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나 교회의 지붕을 연판으로 이듯이 이 나라에서는 궁전 지붕을 전부 순금으로 이고 있다. 이런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팡구란 뭘까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팡구. 그럼 뭐 보통 중국이나 인도 아닐까요? 네, 동방에 있다고 했으니까 네. 지팡구는 일본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재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이렇게 쓴 글이 일부인데요. 여기서 문제. 마르코 폴로가 쓴 이 문구를 보고 지팡구의 황금을 얻기 위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팡구를 찾아 떠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쏭달쏭하지 않네요. 네. 하지 않죠? 콜럼버스 맞나? 맞습니다. 콜럼버스입니다. 이 내용은 유 박사님께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콜럼버스는 이사벨라의 영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도를 찾아 떠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동쪽으로 가는 인도로 가는 길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서쪽으로 계속 인도를 찾아 나갔죠. 근데 결국 발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인도 제도라고 알려진 그 섬이 되겠고요. 결국 그게 연장선이 돼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까지 연결이 되었죠. 그 후에 실질적으로 스페인은 그런 지리적 발견을 통해서 그 중미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도라도로 알려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스페인의 세력들이 또 남북 아메리카로 유입해서 금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적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긴 하네요. 결국 잉카 제국이 건설했다고 전설로 내려오던 엘도라도도 찾지 못했고 맞습니다. 콜럼버스도 뭔가 모험심, 탐험 이런 게 아니라 금 찾아 떠났다는 게 약간 또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황금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탐험이 우리 지구 역사에 굉장한 지리적 발견을 가져온 거니까.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분류가 좀 되잖아요. 저희가 흔히 금에 대한 어떤 장신구나 이런 걸 할 때 24K, 14K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숫자가 높을수록 금 함량이 높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4K, 18K, 14K 할 때 이 K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K요? K. 저희 과학에서 K는 켈빈밖에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이 K는 캐럿이라는 단위의 약자이고 이 캐럿이라는 단위는 중동 지역에서 나는 나무 열매의 이름인 캐럿에서 왔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셨다는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 캐럿도 똑같은 캐럿에서 유래가 그렇죠. 된 단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익숙한데 네. 금이 또 거기서 유래했다는 게 네, 어,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신기하더라고요. 알았네요. 네, 이 캐럿 열매가 옛날에는 화폐가 없을 시절에 화폐처럼 이제 물건을 교환하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캐럿 열매를 우리 손으로 한 손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24개 정도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해서 가장 높은 순도인 99.9%의 순금을 24K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14K면 그럼 24분의 14%만큼의 금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죠? 계산을 58.3%입니다. 그런 건가요? 그럼 18K는 75%입니다.
맞나요? 질러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워왔죠? 네. 그럼 그만큼의 불순물이 섞인 상태가 14K, 18K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금보다 네. 18K나 14K가 광택이 더 좋습니다. 더 예쁘기 때문에 순금보다는 사람들이 귀금속으로 장신구로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인가요? 다른 불순물들이 반짝 빛나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금에다가 다른 은이나 뭐 다른 플래티늄이나 팔라디움 이런 것들을 섞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반사도, 물질의 반사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순금보다는 그래서 더 귀금속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혼 반지를 좀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14K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전략적인 이유로. 아주 잘 선택하셨는데요. 잘한 것 같습니다. 이 금이 우리가 뭐 순금, 이 99.9%의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금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에도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연구에도 많이 쓰이고. 구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곳들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밝고 어둠을 판단할 수 있는 빛으로 다가오는 게 있고 하나는 적외선을 통해서 열로 다가오는 게 있는데 금은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우주에 나가거나 그럴 때 우주선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아주 얇게 도포를 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도 또 금의 하나의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국방 쪽에서도 이 금 코팅을 하게 되면 레이더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목적으로 네, 그런 목적으로 금을 살짝 코팅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적외선 신호를 잘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로나19 지나면서 굉장히 친숙해진 물건 체온계 내부에도 이 금을 코팅해서 이 귀에서 나오는 체온을 적외선으로 센서에 전달할 때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원리로 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온계에도 금이 들어 있을 수 있군요. 연구 활동에 필요한 그 전기 전자 산업에서는 금을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좋은 성질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좋다는 얘기는 동일한 전원을 가했을 때 저항이 낮아져서 전기를 보내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면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저항이 높아지면은 그런 손실로 일어나서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소자의 성능을 100% 활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모셔볼게요. 예, 금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는 전자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산업인데 전자기기들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면서 성능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반도체 소재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 반도체는 이미 이 안에 소자가 만들어져 있고 나와 있는 요 발, 세 가지의 발로 신호를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소자를 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저항의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선을 우리가 보통 와이어라고 하는데 그 와이어로 이용해서 양쪽을 이어지는 공정을 우리가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 와이어 본딩에 주로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금은 대략 굵기가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굵기의 금을 사용하게 되죠. 실제로 모든 반도체 소자들의 보시면은 이런 금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크게 볼 때 반도체 이외에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나눈 이야기 중에서 금의 성질 중에서 금은 먹어도 몸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화된 물질이기 때문에 바이오 재료들을 거기에 붙여서 다른 실험을 하거나 또는 금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을 바이오 물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얇은 형태의 막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 연구소 실험실에서 만든 금 얇은 박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겠지만 대략 한 20에서 30나노 두께의 금이 입혀진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금 펠릿이라는 것을 만든 펠릿을 크루시블이라는 도가니에 담아서 녹여서 아주 고온으로 녹이게 되면은 이 금이 증발을 해서 이와 같은 막을 증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 위에다가 바이오 물질을 붙이게 되고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일정한 빛의 파장이 원래 알려있던 파장과 달리 일정 각도 또는 일정 부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동된 것을 보고 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거고 금에 대한 활용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보여주신 예. 펠릿이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예, 펠릿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 어느 정도 금을 소모하는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 펠릿을 이렇게 되는 크루시블에 담아서 녹이게 되면은 예쁘게 녹은 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녹은 금을 높은 온도로 계속 가열하게 되면은 금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 증발된 금이 아까 보여드린 얇은 필름으로서 이렇게 유리에 붙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측정이나 분석에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막을 유리에 그런 식으로 형성시켰을 때 투과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금은 두께에 따라서 투과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10나노 이상이면은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투과도하고 반사도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10나노 이상만 되면 충분히 들어오는 빛을 모두 다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연구용으로 쓰는 금과 상업용으로 쓰는 금은 좀 태생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금인데요. 순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99.9% 또는 99% 정도만 돼도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연구에 사용하는 금은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4959, 그러니까 99.999, 99.99가 59, 49이 되는데 그렇게 높은 순도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서 구하는 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하실 때 그런 금을 보관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좀 예. 다른 물질에 비해서 좀 예민하겠어요? 예, 굉장히 예민하죠.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우리 곽은지 박사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으로 연구를 할 때 저는 금이랑 은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주 소중하고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 오피스에, 이건 비밀이어야 하는데 저희 교수님 오피스에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주시면 그거를 받아서 소중하게 실험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게 은행이네요. 네, 금은행. 은행이죠. 금은행. 예, 이것으로서 짧은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금이 매장량이 있어서 다 이제 써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다 쓰면 뭐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핸드폰에 네. 아까 금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핸드폰 10,000대를 모아서 1톤의 핸드폰을 얻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금을 약 400g 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반도체 안에도 많이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버리는 컴퓨터를 모아서 한 15대 정도를 모으면 매우 순도 높은 금
3.75g 한돈을 얻을 수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금 외에도 반도체에 쓰이는 다양한 희소 금속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 한정돼 있는 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재활용해도 어차피 산출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의 성질과 유사한 다른 소재들을 개발해서 대체하려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곽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금의 한 가지 성질 중에 전자파 차폐가 있는데 전자파 차폐를 금으로 하지 않고 요새는 메타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머티리얼을 하거든요. 그런 메타머티리얼들을 이용해서 금의 성질을 대체하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향상할수록 금과 동일하진 않지만 아주 유사하거나 근접한 성질을 갖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금의 역사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금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늘 뭐 금으로 연구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비싼 걸로 연구를 하냐, 이게 산업계에 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물질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 다양하고 우수한 특성을 가진 물질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나노 다공성 금도 센서나 촉매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또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플라즈모닉 금 센서라고 해서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분자들을 디텍팅 할 수 있는 센서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제 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 연구나 장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참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께서 어떠신가요? 예, 제가 보기에도 금 자체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물질로 개발되는 것들의 특성과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은 여전히 있을 거고 그 고유한 영역으로 인해서 금의 가치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학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의 여러 응용도는 조금씩 변경될 거고 오히려 금은 사람들의 생활의 품질 자체를 높이는 뭐 예술품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변형이 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퍼스트 먼저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은 별이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주적인데요. 사실 아까 별에서 온 그대라고 출생의 비밀을 밝혀봤잖아요. 근데 저는 금이라는 게 결국 별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결혼 예물 맞추실 때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또 다이아몬드로 반도체 하셨겠죠. 소자 네. 또 반도체 소자 연구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우리 지금 세상에 근간 이루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좀 지금처럼 많이 발전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우리 지구에서 구할 수 없고 이 밖에서 별이 우리한테 준 정말 희귀한 선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역사의 촉매다. 저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이 그 자체로도 물론 빛나고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 이 금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의 미래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촉매로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재치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하시길래 사실 금은 누가 주면 참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좋은데요?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네. 네, 금은 젊음이다.
젊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젊음도 한정된 기한이 있고요. 또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은 젊음이라고 축약해 보고 싶습니다. 와, 좋은데요? 네. 예, 저는 금은 금이다. 네. 첫 번째 금은 금이고 네. 두 번째 금은 우리가 금을 긋다, 선을 긋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술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했고 여러 사람들이 금을 발견해서 노력하는 그 금을 넘어서려고 노력해서 결국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고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한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금은 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네. 야, 이걸 또 정리를 하면 이게 엮일까요? 네. 멋있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저도 하나 하면 되죠. 오.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초지일관, 일편단심,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라 금은 돌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돌덩이로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직 기계연구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금 전문가로 나오게 돼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젊음과 아주 연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예, 저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면서 들은 말 중에 세상에서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소금, 황금, 지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지금이 오늘 우리들한테 제일 좋았던 즐거웠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와. 금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의 사랑을 받은 물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그 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쓰임새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유익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